안녕하세요. 무더위가 어느새 성큼 다가왔네요. 이맘쯤에는 늘 우리 딸을 처음 만난 날이 생각나요. 18살. 어쩜 그렇게 애가 야무지고 당찬지, 쟤는 대체 뭘 믿고 저러는 걸까 싶을 정도였어요. 그 당시 운영 중이던 편의점에 알바가 필요해 공고를 올렸는데, 하얀 얼굴에 씩씩한 여자애가 무작정 이력서를 들고 들어오더군요. 안녕하세요. 오푸름입니다. 사장님 맞으시죠? 이력서라고 무색하게. 그 안에는 내용이랄 것도 없었어요. 경력 사항을 백지로 써서는 뭐가 그렇게 자신이 넘치는지 참. 여러 개의 칸에 채운 거라고는 자신의 이름과 집 주소, 가족 사항 없음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이죠? 학교는 지금 어디 다녀요? 학교 안 다녀요. 중학교까지만 다니다가 고등학교는 얼마 전에 검정고시 시험 봤어요. 대학은요? 대학 안 갈 거예요. 돈이 없어서요. 그래서 알바 그만둘 일 없으니까 걱정 말고 맡겨주세요. 그래서 물어본 게 아니라 누군가 들었다면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할까 싶을 수 있어요. 당시에 저도 그랬거든요.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간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아이였어요. 푸르미는 부모 없이 자랐지만 구김살이 없는 그런 아이였죠. 전 어차피 최근 들어 알바 구하기도 어려웠고 경력 있다고 뽑아놔도 성실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었으니 그냥 처음부터 차근히 가르쳐보자 하는 마음으로 같이 일하자고 제안했어요. 이곳 지점 외에도 근처에 다른 편의점을 몇 개 더 운영하고 있던 저에게는 하루라도 빨리 사람이 구해지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아니 어쩌면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동생들을 먹여 살리려고 일찍이 생활전선에 뛰어든 제 모습과 겹쳐 보여서이었을지도 몰라요. 다음 날부터 그 아이는 알바를 시작했어요. 의외로 일머리가 좋아서 다른 경력 친구들만큼 일을 금방 하더라고요. 자기는 수학에 자신 있다더니 돈 계산도 척척 잘하고 청소, 정리정돈, 발주까지 뭐 하나 부족한 부분이 없었죠. 무엇보다 밝고 싹싹한 성격 덕분에 방문하는 손님들에게도 인기 만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다음 타임 알바 친구가 푸르미가 패기를 자꾸 집에 가져가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패기야 뭐 어차피 버리거나 먹어버리기도 하는 건데 저는 혹시나 괜한 문제가 생길까봐 폐기 식품은 매장에서 먹거나 버리지 밖으로는 가져가지 못하게 하거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CCTV를 확인해보니 정말 폐기 식품을 모아두었다가 편의점 밖으로 가지고 나가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다른 알바생까지 알고 있는 사실이라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해야겠다 싶었어요. 폐기 음식은 유통기한이 임박하여 팔 수 없게 되는 음식들이에요. 주로 삼각김밥이나 신선 제품들이 폐기로 나와서 편의점 일을 하면 그걸로 한 끼 때우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아이가 퇴근하는 시간에 매장에 방문했어요. 그날도 폐기를 챙기다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어린아이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놀라는데 괜히 제가 더 미안해지더라고요. 사장님, 푸름이 퇴근하니? 네, 지금 가려고. 사장님, 저 그게 다음 친구 일해야 하니까 우리 잠깐 나가서 이야기할까? 저는 근처 카페에 아이를 데리고 가 먹고 싶은 음료와 빵을 사주었어요. 아이는 안절부절 못하면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연신 제 눈치만 보더라고요. 사장님, 저 그게 푸르마, 나는 네가 일도 잘하고 성실하고 무엇보다 밝고 싹싹해서 아주 좋은 직원이라고 생각해. 내가 지켜본 너는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열심히 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어떤 사정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맞니? 내내 고개를 떨구고 손톱을 뜯던 아이의 손가락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군요. 억지로 눈물을 닦으며 말을 잇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저 아이가 있어요. 남편도 있고요. 예상 밖의 이야기에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아이 입에서 나온 이야기들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그 아이는 이제 만 18살, 아이의 남편은 19살이에요. 기억도 안 나는 어린 날 보육원에 맡겨진 두 사람은
어릴 때부터 절친한 사이로 지냈다고 해요. 다른 아이들이 입양을 가거나 다른 곳으로 떠나는 사이에도 그 두 사람은 계속 그 고아원에 남아 서로에게 가장 의지가 되는 존재였다고 해요. 하지만 보육원에는 계속해서 어린 친구들이 들어왔고 나이가 많은 아이들은 어느 순간이 되면 그곳을 떠나야 했어요. 먼저 나이가 든 남자친구는 자립할 때 쓰라고 정부에서 준 돈과 그동안 했던 알바비를 모아 월세방을 마련했다고 해요. 그리고 뒤이어 나온 푸르미도 다른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레 그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죠. 원래도 대학에 갈 생각은 없었어요. 중학교만 졸업하면 바로 돈을 벌려고 했는데 보육원 원장님께서 공부를 곧잘 하는 편인데 아깝다며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는 반드시 졸업하라고 설득하셨죠. 시험에 합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동안 보육원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임산부인 제가 그곳에 있으면 다른 아이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고 원장님과 선생님께도 폐를 끼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빠네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고 올 초에 출산했어요. 상상도 못한 이야기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혼자 사느라 밥해 먹기가 귀찮아서라거나 그냥 버려질 음식 아까워서 간식 삼아 먹으려고 가져갔거나 겨우 그런 정도의 이유만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듣다니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이 일을 어쩌나? 내가 이 아이를 도와야 하나? 돕는다면 어디까지 도와야 하나? 아니, 내가 이것을 도울 수가 있을까? 사람이라는 게 참 이기적인 게 가슴 아픈 이야기를 털어놓는 아이 앞에서 나는 이 아이를 도울 금전적 방법과 그것이 얼마나 들어가야 할지 따위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의 핸드폰에 전화가 울리며 남편인 듯한 남자와 아기 사진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앞을 스쳐가는 한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의 어머니. 어머니 또한 꽤 어린 나이에 남편 없이 자식을 하나도 아니고 셋씩이나 줄줄이 혼자 고군분투하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그때 어머니에게도 이런 누군가가 있었다면 이야기를 들어주고 도와줄 기회를 가진 누군가 말입니다. 푸르마, 내가 편의점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어 부유해 보일 수도 있지만 나도 사람들이 기대하는 만큼 부자는 아니란다.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가진 것이 많겠지. 나는 네가 그런 일을 겪고 있는지도 몰랐다. 미안하다. 아니에요, 사장님. 아이 낳고 겨우 모유 수유 마치고는 여기저기 알바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나이도 어리고 경력도 없다고 어디서도 써주려 하지 않았어요. 이 일 저 일 찾다가 밤에 하는 일이라도 해보려고 갔던 곳에서는 알고 보니 제가 알고 갔던 일과 다른 곳이어서 험한 일을 당할 뻔하고 도망쳐 나오기도 했어요. 그렇게 절망적이었던 저에게 유일하게 손 내밀어 주셨던 게 사장님이셨어요. 그것으로 만족했어야 했는데 밥값 아끼겠다고 우유로 겨우 때우며 쓰러지려는 남편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만. 죄송해요, 사장님. 정말 죄송해요. 이 아이에게 무슨 잘못이 있을까? 아이가 원해서 이럴 때 의지할 가족도 없이 혼자인 게 아닌데 그나마 그 어려운 삶에 겨우겨우 자신의 편이 되어줄 가족을 만들었을 뿐인데 두 손이 닳도록 싹싹 비는 아이의 손에 음료를 쥐어주며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삶을 구원해줄 정도로 너를 도와주기는 힘들 거야. 하지만 내가 우리 가게에 있는 동안 너랑 너희 가족들이 배 고른 소리는 안 날 정도로는 도울 수 있을 것 같다. 어리고 젊은 나이에 그런 것만 먹으면 몸 상해. 앞으로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하고 옆에 반찬집에 결제 달아둘 테니까 가져가서 식사는 제대로 해라. 이건 성실한 직원, 오래 쓰고 싶은 사장으로서 복지 같은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사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는 음료를 잡은 손에 얼음이 녹아 생긴 물방울보다 더 많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마치고 저는 집에 가져가 먹을 수 있게 카페에 있는 빵과 음료를 한가득 사서 돌려보냈습니다. 이것이 최선이었나?
굳이 우는 아이에게 이 정도밖에 못 해준다고 말했어야 하나. 돌아가는 길 내내 저는 마음속에 묵직한 돌을 삼킨 것처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돌아가는 길, 저는 괜스레 떠오르는 어머니의 생각에 전화 한 통을 드리며 이 답답함을 달랬습니다. 그 후에도 아이는 성실하고 밝고 싹싹하게 열심히 근무했습니다. 옆에 반찬 가게에 결제해 두었지만 그래도 눈치가 보였는지 반찬도 저렴한 종류 위주로 가져가고 그 양도 두 사람 양에 훨씬 못 미치게 가져간다더군요. 괜스레 마음이 더 쓰이는 터라 저는 사장님께 말해 일부러 고기 종류도 더 챙겨주시라 부탁드렸고 종종 아이 기저귀나 분유 등을 챙겨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는 아이에게 억지로 안겨주었습니다. 푸르미는 몇 번을 거듭 거절하더라고요. 푸르마, 내가 자식도 없고 손주도 없는데 언제 아기 기저귀니 분유니 사보겠니? 난 오히려 안 해봤던 아버지 노릇 경험해보는 것 같아서 너무 즐겁다. 그러니까 네가 아니고 나를 위해 그러는 거니까 네가 좀 이해하고 받아주렴. 부인과 저는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이가 없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부인은 자궁에 큰 병이 생겨서 수술을 해야 했거든요. 입양도 생각해봤지만 저희 둘이 지내는 것도 충분히 행복했고 편의점을 또 여러 개 운영하다 보니 정신없이 바빠 아이 키울 시간도 없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푸르미가 더 애틋하게 생각됐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푸르미로부터 갑작스러운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내일 하루 일을 못할 것 같아요. 푸르마, 너 무슨 일이 있니? 사실은 저희 남편이 배달하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병원인데 내일까지는 결과를 봐야 한다고 해서 내일 당장 아이 봐줄 사람이 없어요. 사고를? 많이 다친 거야? 너는 괜찮고? 네, 저는 괜찮아요. 아주 심하게는 아닌데 한동안 움직이는데 무리가 있을 것 같다고 해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일단 알겠어. 가게는 걱정하지 말고 이따 병원 주소 좀 문자로 보내주렴. 저는 우선 아내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푸르미와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괜한데 마음 쓴다고 잔소리 들을까봐 푸르미 이야기를 선뜻 하지 못했었거든요. 아내는 이야기를 듣더니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왜 인지해야 하냐며 제 등짝을 찰싹 때리며 눈을 흘겼어요. 내일 매장은 내가 볼 테니까 당신은 병원 갔다 와. 그리고 일하는 동안 아이 데려와도 되고 혹시 괜찮으면 내가 아이 봐준다고 물어봐줘. 여보, 깎아먹기 번거로우니까 과일 이런 거 사가지 말고 요즘 애들 좋아하는 거 케이크, 과자 이런 거 사가. 마음 따뜻한 아내의 이야기에 저는 그동안 푸르미 이야기를 아내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고민했던 것이 괜한 기우였구나 싶었습니다. 다음날 아내는 푸르미가 일하는 사무점으로 근무하러 나가고 저는 아내의 의견을 따라 병원 근처의 빵집에서 빵과 음료를 사갔습니다. 6명이 누워있는 다인실로 향하니 멀리서부터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가니 복잡한 침대들 끝에 누워있는 한 어린 남자아이와 아기를 안고 있는 푸르미가 보였습니다. 저렇게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되어 우는 아이를 달래는 푸르미를 보니 다시 한번 마음이 아파졌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환자가 뭐 일어나려고 해요. 누워요, 누워. 이거 빵이랑 음료인데 우리 아내가 애들은 과일보다 이런 걸 더 좋아한다고 사가라고 하더라고. 감사합니다. 푸르미 남편 강초원입니다. 푸르미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동안 많이 챙겨주셨다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거 안 사오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사장님. 일도 못 가고 죄송해요. 아니야. 아이고, 생각보다 많이 다치셨네. 얼른 다시 누워요. 이 와중에 무슨 일이야. 매장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말고 쉬어. 감사합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다리랑 팔에 붕대를 감고 얼굴 곳곳에도 타박상을 입은 남편은 아직 한창 앳된 얼굴인데 한 집안의 가장이라니.
이 어린 가족을 보고 있으니 계속해서 마음이 저리더군요. 그리고 푸르마, 혹시 병간호하는데 아이 봐줄 사람이 없으면 우리 아내가 봐줄 수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정말요? 제가 너무 패기치는 건 아닐까요? 사실 병실에 사람도 많고 아이도 낯설어서인지 많이 울어서 다른 환자분들도 제대로 쉬지를 못하거든요. 그래, 이렇게 사람도 많고 낯선 환경에 있으면 아무래도 다들 힘들 거야. 애기 짐이랑 필요한 것들 챙겨주면 내일부터는 나랑 아내가 봐줄게. 일도 걱정 말고 간호하면서 푸름이 너도 건강 잘 챙기고. 감사해요, 사장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푸름이 너 오고 매출도 많이 오르고 손님들도 다 좋아해. 다시 돌아오면 또 열심히 일해주렴. 그리고 너희 가족들이 행복한 거, 행복하고 좋은 사람으로 사는 거. 그거면 된다, 나는. 다음날 푸르미는 아이 기저귀, 분유, 젖병, 장난감, 옷 등등 이런저런 물품을 가지고 매장을 찾아왔어요. 마침 아내도 같이 있었죠. 아내의 그런 모습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푸르미와 아이를 보자 두 눈이 눈부시게 반짝거리는 모습. 아이를 품에 안은 아내는 세상의 모든 행복을 껴안은 사람처럼 웃었죠.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사모님. 아니에요. 이렇게 예쁜 아이를 돌봐줄 수 있게 해줘서 오히려 내가 다 고마운걸. 아기는 걱정 말고 남편 간호 잘하고 간병도 건강해야 할 수 있어. 밥도 잘 챙겨 먹고, 알았죠? 그 후로 일주일, 푸르미는 남편과 함께 퇴원했다는 연락을 하며 그동안 감사했다고 롤케이크를 사왔어요. 아내는 맛있는 걸 해주겠다며 부부를 집으로 초대했죠. 갈비찜에 잡채까지 정말 한상 차림을 한 아내는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연신 콧노래를 부르면서 요리하더라고요. 여보, 뭐가 그렇게 좋아? 뭔가 푸르미네가 온다고 하니까 마치 딸아이가 집에 놀러 오는 것 같지 않아? 애들도 싹싹하고 예의도 바르고 갑자기 자식들 생긴 기분이라 너무 좋아. 사춘기라서 다투고 힘든 부분들은 뛰어넘고 예쁜 아이들이 셋이나 생겼으니 좋을 수밖에. 이렇게까지 행복해하는 아내를 보니 푸르미가 우리 알바생으로 들어온 게 복덩이가 굴러온 거구나 싶었어요. 거실에서 아이를 보면서 웃고 있는 새 식구를 보니 그래, 내가 만약 딸아이가 있었다면 지금쯤 결혼해서 저렇게 손주도 데리고 저런 모습일 수 있겠구나. 어쩌면 우리 부부가 그렇게 노력해도 되지 않았던 그 꿈이 저 아이들이 될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요리를 준비하는 아내, 그 옆을 돕는 저, 갓난아이와 남편과 함께 식사를 기다리는 세 식구. 지금 한 지붕 아래 있는 저희 모두는 누가 봐도 가족 같았죠. 진짜 가족. 그렇게 저녁 식사 자리에 앉아 맛있게 밥을 먹고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푸르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전화를 받는데 전화 너머로 날카로운 목소리가 소리를 지르더군요. 아가씨, 제정신이야? 전화 내용을 다 듣지는 못했지만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았어요. 다시 자리에 돌아온 푸르미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봤지만 웃으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도저히 그 소리치던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어 집에 가기 전 푸르미에게 따로 무슨 일인지 다시 물었습니다. 사실 남편이 입원하는 동안 다리 수술을 해야 해서 그 돈을 내느라 월세를 못 냈어요. 그동안 모아두었던 비상금도 다 써버렸거든요. 곧 지원금 나오는 거 있어서 그걸로 내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럴 때 마음 편히 기대도 되는데 이런 일을 말 못하고 혼자서 숨기려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푸르민의 식구들이 간 다음 아내와 이 일에 대해 상의했어요. 아내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깊이 고민하더군요. 푸르미 성격에 당신이 집세 내준다고 하면 너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 혹시 이렇게 하면 어때? 어떻게? 초원이 배달일 하다가 사고 난 거라며 지금 다리에 철심 박아서 한동안 많이 움직이는 일을 하지도 못하고 마침 2호점의 야간 알바가 다음 주까지만 근무하는데 알바생으로 쓰면서 급여를 좀 가불해준다고 미리 주면 어때?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인데? 안 그래도 수입이 확 줄어서 걱정될 텐데 일하는 거로 월급 주니까
두 사람 다 부담 낼 일도 없을 것이고, 야간이면 시급도 더 주니까 배달만큼은 아니어도 일 못하는 것보다 낫겠지? 다음 날 저는 푸르미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추어 이 이야기를 전하러 갔어요. 안 그래도 남편이 벌써 일할 곳을 찾고 있다더군요. 그 몸으로 일할 곳이 마땅치도 않은데 어떻게든 하겠다면서. 그 다음 주부터 푸르미는 계속 3호점에서, 남편 초원이는 근처의 2호점에서 근무하게 되었어요. 둘 다 근무 시간이 다르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아이도 볼 수 있다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 아이 남편도 그 아이 못지않게 성실한 청년이었어요. 다친 다리 나을 때까지는 쉬엄쉬엄 하라고 의자도 놔주고 카운터만 보라고 일렀는데도 굳이 물건 정리부터 쓰레기 내다 버리기까지 일하는 시간 내내 쉬지도 않고 분주히 움직이더라고요. 덕분에 매장이 전보다 훨씬 깔끔해지고 정리되었다며 아내도 너무 좋아했어요. 그렇게 1년, 두 사람 덕분에 매장은 저희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여유 있게 돌아갔어요. 저희 없어도 둘 다 매장 하나씩을 맡아서 발주니 진열이니 다 척척 맡았고, 월말이 되면 알아서 그달 재고나 가장 인기 있던 상품 같은 거를 정리해서 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두 사람을 부점장으로 고용하며 월급도 두둑하게 더 주었죠. 아이들이 저희 매장에서 일하고 난 후에는 상품도 팔리는 수량을 잘 체크해서 들여오는 덕에 폐기나는 개수도 크게 줄었어요. 덕분에 매장의 수입은 늘었고 손해는 줄었죠. 정말 고마운 아이들이었어요. 둘이 같이 쉬는 날에는 저희 집에 놀러와서 밥도 먹고 맛있는 걸 만들었다며 그 고사리 손으로 반찬을 만들어서 가져오기도 하고요. 여름, 겨울에 시간이 날 때면 다 같이 여행을 가기도 하고, 쉬는 날 종종 근교로 여행을 다니기도 했어요. 그동안 저희 부부 두 사람만 있어도 충분히 재밌고 즐겁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과 함께한 이후로는 그동안의 행복보다 더 큰 행복감을 느꼈어요. 아이들의 웃는 모습, 웃음소리, 정말 부모님처럼 생각해주는 그 고운 마음씨까지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만나게 되어서요. 그 아이를 처음 우리 매장에 보내 일자리를 구하도록 해준 우연에 감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바베큐를 해먹자며 가평으로 1박 2일을 여행 갔을 때였어요. 그동안 차마 물어보지 못했던 질문을 푸르미에게 건넸죠. 푸르마, 너는 혹시 친부모님 찾고 싶은 생각 없니? 네, 없어요. 푸르미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하더군요. 왜, 궁금하지 않아? 처음에는 간절했어요. 어린 시절 내내 부모님이 나를 데리러 오시겠지. 곧 오시겠지. 곧 오실 거야. 내일은 오실 거야. 매일을 그런 생각으로 보냈어요. 부모님에게도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이곳에 두고 갈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을 거라고. 내가 이해해야 한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마음이 미움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나를 이곳에 두고 갈 수 있지? 전 생일도 없어요. 보육원에 처음 들어온 날, 그날이 제 생일이에요. 제가 어떤 날에 태어났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배경과 환경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알 수도 없었죠. 미웠어요. 내 생일도 어린이날도 크리스마스도 새해도 그 어떤 날에도 저는 없었으니까. 진짜 저 말이에요. 푸르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안쪽에서 제 아내와 웃고 있는 남편과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때 곁에 있어준 게 오빠였어요. 어쩌면 엇나갈 수 있었던 어린 날 화나 있던 저에게 오빠는 말했죠. 미워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 미움 속에 사는 거 지옥이라고. 정작 나를 두고 간 부모님들은 내가 자신을 이렇게 미워하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미워하느라 내 마음만 쓰는 거, 행복할 수 있는 자신에게 죄 짓는 거라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깨달았어요. 제 부모님들.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를 잃어버리는 거 불쌍하다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였거든요. 태어나자마자, 처음 보자마자 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근데 그걸 느끼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이렇게 버려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괜찮아요. 눈물 한 방울 없이 웃으면서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푸르미를 보니 이 아이가 얼마나 내면이 단단한 사람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생각을 하며 자신을 단단하게 했는지도요. 아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 해준 초원이에게도 고마웠어요. 어쩌면 보육원에서 자란 10대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임신까지 해서 애를 낳았다고 혹자는 손가락질 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저도 이 아이에 대해 잘 몰랐다면 섣불리 판단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아이들은 그저 세상에 서로밖에 없었고 그 외로운 시간 속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가족을 이루었을 뿐이에요. 누구보다 가족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몇 개월 후 지방에 사는 어머니께서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생들은 해외에 있는 터라 어머니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계신 병원에 다녀온 저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간병인을 고용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혹시나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바로 달려가 볼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으니까요.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요. 이사 가는 게 어떨까? 어머니 계신 근처로. 그럼 가게는 어쩌지? 아무리 애들이 잘하고 있다고 해도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이쪽도 우리가 바로 와줄 수가 없잖아. 저희는 며칠 내내 길고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물어보기로 했어요. 푸르마, 초원아, 혹시 너희 다른 지역에서 살 생각 있니? 대구 쪽에. 사장님, 그동안 걱정 있어 보이시던 게 혹시 이 일이에요? 그래. 사실은 우리 어머니가 지방에 살고 계신데 몸이 많이 안 좋으셔. 그래서 웬만하면 가까운 곳에서 지낼까 하는데 혹시 너희만 괜찮다면 지방에 내려가서 편의점을 운영해 볼까 하거든. 저희 부부는 갑자기 매장을 다 정리해버리면 아이들을 어쩌나 하는 생각에 혹시나 우리와 함께 다른 곳에 가서 장사를 계속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기로 했는데요. 갑자기 지방이라니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꺼내면서도 너무 긴장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아이들이 천진하게 웃으면서 이러는 겁니다. 대구요? 대구는 막창이 맛있다던데. 너 좋아하잖아. 그치, 푸르마? 맞아, 오빠도 서울은 이제 지겹다고 하지 않았어? 그치. 집값도 더 저렴하니까. 우리 애기도 좀 더 좋은 집에 살 수 있겠다. 그러게, 정말 좋은데? 두 사람은 자기들끼리 웃으며 그런 이야기를 나누더니 걱정과 미안함으로 잔뜩 울상이 된 저와 아내를 보며 웃어 보였습니다. 사장님 사모님은 저뿐 아니라 저희 가족의 은인이에요. 저희에게는 한 번도 없던 부모님 같은 분이시고요. 예전부터 두 분이랑은 힘든 상황에서 꼭 함께 하자고 저희끼리도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오히려 그냥 정리하고 가버리실 수도 있는데 이 와중에 저희 생각까지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저희는 좋아요. 이제 가족이잖아요. 힘들 때는 뭉치고 함께 해야죠. 아내는 옆에서 푸름이랑 초원이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 저는 이 말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신부모님에 대해서도 잊고 사려는 아이에게 우리가 가족이라. 그 말이 그 아이에게는 얼마나 특별한지 알고 있기에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후 저희는 매장을 빠르게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테랑 직원인 두 사람이 있는 덕분에 이 과정도 어렵지 않았어요. 손님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물건을 정리하고 그 사이 저와 아내는 지방에 왔다 갔다 하며 새로운 가게 자리를 알아보고요.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하는 덕분에 일은 차질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또 푸르미와 초원이는 자신들도 병문안에 가고 싶다며 저희를 따라 어머니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귀여운 아기까지 데리고 들어가니 어머니께서도 얼굴에 한바구음을 지으셨어요. 마치 진짜 당신의 손주를 보듯 어찌나 예뻐하시던지요. 요즘 표현으로 꿀이 뚝뚝 떨어진다고 하죠. 한 번에 손주, 손녀에 증손주까지 생기셨다면서 당장이라도 병상을 박차고 일어나실 기세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들은 모두 대구로 이사를 했어요. 매장 3개를 정리한 덕분에 대구에서는 유명 호텔 앞쪽에 꽤 큰 매장을 차리게 됐죠. 시내 쪽인데다가 유동인구도 워낙 많고
근처에 대학까지 있는데 이상하게 전에는 매출이 잘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걱정이 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 가족 생활 유지할 정도로 매출이 나오면 된다고 생각해 그곳으로 정했습니다. 매장 준비도 척척 진행되었어요. 푸름이랑 초원이는 근처 다른 편의점들을 모두 둘러보고 오기도 하고 때로는 그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연령대나 성별로 나누어 자료를 만들기도 했어요. 주변에 어떤 가게들이 있는지 그 가게의 이용객들은 어떤 사람인지도 조사해 분석까지 하더라고요. 아이고, 뭘 그렇게까지 해. 누가 보면 너희가 사장님인 줄 알겠다. 그날도 아이를 맡겨두고 시장 조사를 다녀온 두 사람에게 아내가 웃으며 말했어요. 여기 자리가 정말 좋잖아요. 전에 매출이 안 좋았다는데 더 철저히 준비해야죠. 그 어떤 전문가들보다 두 사람이 더 믿음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 시간이 나면 둘이서 저희 어머니를 방문해 말동무도 해드리고 팔다리도 주물러드리고 한다더군요. 자녀들이 너무 예쁘다며 병원에 갔더니 간호사 선생님도 간병인 분도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편의점이 오픈했고 매장의 물품부터 내 외부 인테리어까지 아이들이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첫 달 매출은 그야말로 대박이었어요. 아이들은 근처에 대학생이 많고 외국인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한정판 물품이나 콜라보 제품들을 발주하였고 SNS까지 개설해서 매장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였거든요. 그렇게 첫 달부터 대박을 터뜨린 매장은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을 포함해서 직원들을 고용하는 시간도 직접 계획했는데 고객층의 이용 시간에 따라 분배했더라고요. 특히나 학생들이 많이 오는 시간에는 예쁘고 잘생긴 푸르미와 초원이가 번갈아 가며 있어서 주변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입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두 사람은 여러 이벤트를 기획하고 저희 부부에게 제안하기도 하고 SNS에서 활발하게 소통도 이어갔어요. 그렇게 활발하게 매장을 운영하던 중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지역 매출 1위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본사로부터 전화를 받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희 매장이 장사가 잘 되긴 하였지만 매출 1위라니. 이 소식을 아이들에게 알리자 뛸 듯이 기뻐하더군요. 그날 저녁 저희는 오랜만에 소고기를 잔뜩 먹고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로부터 몇 주 후 코로나가 터지고 대구가 직격탄을 맞으며 뉴스에 연신 대구와 코로나 이야기가 오르내렸습니다. 호텔의 관광객은 발길이 끊겼고 대학교는 수업을 중지했어요. 주변은 밥을 먹으러 오는 사람들도 술을 먹으러 오는 사람들도 없이 길거리는 언제나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희 매장 역시 매출이 하락하기 시작했죠. 매출 1위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건 한순간이었어요. 곧 괜찮아질 거다. 잠시뿐일 거다. 곧 약이 나올 거다. 하지만 이런 위로가 무색하게도 상황은 점점 심각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푸르미와 초원이가 아이디어가 있다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장님, 생각해봤는데요. 사람들이 밖으로 잘 나오지 않으려 하긴 하지만 출근도 해야 하고 집에서 필요한 물품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배달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마침 제가 전에 배달 일을 했으니까 직접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원이의 이야기를 들으니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비대면으로 상품을 수령할 수 있게 가게 앞쪽에 테라스를 개조해 결제한 상품을 수령해 갈 수 있는 방법도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어차피 이 상황에 믿져야 본전이다 싶어서 아이들의 말에 따라보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말 그대로 대박이었습니다. 마스크나 손소독제, 해열제 등의 품목을 준비해둔 덕분에 특히나 야간에 이런 품목의 배달 요청이 정말 많았어요. 편의점에서만 살 수 있는 제품들도 있다 보니 배달, 비대면 수령 모두 정말 대박이 났습니다. 얼마 안가 배달 서비스는 일손이 부족해서 배달원을 추가로 고용해야 할 정도였어요. 매장의 매출은 다시 평균 이상을 웃돌기 시작했고 아이들 역시 저마다 맡은 목 이상을 일해주고 있었죠. 다 끝났다고 생각한 때 또 이 아이들 덕분에 한 번 더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매장은 계속 장사가 잘 되었고 어머니도 병세가 많이 호전되어 퇴원하시고 우리 집으로 오시게 되었어요. 여전히 아이들은 진짜 친손주처럼 쉬는 날이면 다 같이 시간 보내면서 행복하게 생활 중이었죠. 푸르미의 20살 생일도
온 가족이 함께 했어요. 이제 진짜 어른이구나, 너희. 감사합니다, 사장님. 제가 이렇게 행복한 20살 생일을 맞을 수 있었던 거 모두 그때 저 고용해주신 사장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오히려 그때 네가 우리 매장에 와준 덕분에 내가 살면서 매출 1등 사장님도 해보고 너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그런 영광을 누려봤겠니? 오히려 모두 네 덕이다. 네가 와준 덕분이야. 우리 집에 이렇게 예쁜 아들, 딸, 손주까지 생겨서 난 너무 정말 행복하다. 한창 웃음꽃을 피우며 이야기하다가 마침 결혼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너희는 결혼식은 했니? 아니요. 그냥 혼인신고만 했었어요. 결혼식이 뭔가 큰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다들 결혼 준비한다고 엄청 큰 돈을 쓰는데 저희는 사실 결혼식에 초대할 사람도 없기도 하고요. 아이 키우고 하다 보니 정신없었기도 했죠. 그래도 오빠랑 애기랑 같이 사진 찍은 건 있어요. 사진관에 드레스랑 턱시도도 있어서 결혼 사진이랑 크게 다르지도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며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을 보여주는데 왜 진작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싶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아이들 처음 저랑 만났을 때 밥값 좀 아껴보겠다고 날짜 지난 음식을 나누어 먹던 아이들이었는데 그 후 저랑 아내는 상의 끝에 그동안 아이들에게 받은 게 너무 많다 보니 결혼식은 저희 돈으로 해주자 싶었어요. 특히나 아내는 평생에 한 번뿐인데 이대로 지나갈 수 없다며 적극적으로 추진했죠. 아이들에게도 이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너희 전에 있던 보육원 원장님께 연락을 드렸어. 너무 기뻐하시더라. 결혼식 열면 너희랑 친했던 아이들 데리고 꼭 참석하고 싶으시다고. 하지만 사장님, 저희 이미 받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런 것까지 해주실 필요 없어요. 내가 해주고 싶어서 그래. 내 평생 언제 또 이렇게 어린 친구들 결혼식을 해줘 보겠니? 또 내가 해보니까 평생에 한 번뿐인데 멋지게 턱시도 차려입고 예쁘게 드레스 입고 하는 거 한 번은 해볼만 하더라. 한사코 거절하는 아이들을 계속 설득해 저희는 결혼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아이들 그동안 벌었던 돈으로 자기들이 있던 보육원에 후원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결혼 소식을 알려주려 전화한 보육원 원장님께서 저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저는 알지도 못했던 건데 자신이 받은 거에 욕심 부리지 않고 기꺼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누다니 이렇게 심성이 고운 아이들이 또 있을까 싶었어요. 어린 아이들이었지만 인간적으로 제가 배우는 게 참 많았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저희는 발빠르게 결혼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결혼식장도 고르고 드레스랑 턱시도도 보러 다니고 청첩장도 고르면서 아내는 정말 자식 가진 부모처럼 행복해했어요. 사장님, 사모님,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 이게 뭐야? 어머, 이렇게 비싼 가방이랑 시계를? 원래 결혼할 때 양쪽 부모님께 예물이라고 선물을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저희에게는 사장님, 사모님이 저희 두 사람의 부모님이시잖아요. 아직 엄청 좋은 것은 못 사드리지만 많이 부족하지만 받아주세요. 아이들이 내민 선물에 저까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아이들은 늘 저에게 도움받았다고 하지만 사실 진짜 도움받은 건 저희인데 말이죠. 이 아이들이 없었다면 자식을 키우는 행복은 평생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야, 너희 두 사람 덕분에 우리는 정말 평생 경험하지 못했을 행복을 경험했단다. 우리가 오히려 늘 너희에게 고마워. 너희 덕분에 우리는 너무 행복하고 매일을 더 큰 사랑을 배우고 있단다. 고맙다. 고마워. 우리에게 와줘서. 계속해서 좋은 사람으로 자라줘서 정말 고맙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면서 연신 서로에게 고맙고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드디어 결혼 당일, 제 결혼식보다도 더 떨리더군요. 아이들은 하객석이 채워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수용 인원이 적어서 오히려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죠. 게다가 말처럼 보육원 원장님들이 아이들, 친구, 동생들을 데리고 나타나셨더라고요. 또 이 소식을 들은 편의점 본사 직원분들도 자리를 빛내기 위해 와주셨습니다. SNS로 소식을 접한 단골 손님들도 직접 찾아와 주셨고요. 자리에 와주지 못한 분들도
축하 인사를 건네셨어요. 그동안 아이들의 성실한 노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오늘 아이들이 받은 축하 인사들로 알 수 있었죠. 식장 앞에서 푸르미의 손을 잡고 입장 준비를 하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주책맞게 눈물이 나오려고 하기도 했죠. 사장님, 우시면 안 돼요. 저까지 눈물 날 것 같아요. 메이크업 지워진다고요. 푸르미는 본인도 눈이 잔뜩 붉어져서는 웃으면서 저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함께 서 있는 두 사람은 누가 봐도 아빠와 딸이겠지요. 자꾸만 울컥울컥 감동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곧 터질 듯한 울음을 계속 삼키며 식장에 입장했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걷는 내내, 그리고 아들 같은 초원이가 길 끝에 서 있는 것을 보니 말로 표현하기 힘들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고맙게도 아이들은 혼주석에 저희의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아내 역시 계속해서 눈물이 차오르더군요. 예식이 진행되는 내내 저희는 울음을 참느라 혼났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의 후반쯤 아이들이 저희에게 편지를 준비했더라고요. 아내랑 저는 너무 우느라 편지 내용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다만 매우 감사하고 저희를 사랑한다고 하는 내용이었다는 것만 어렴풋이 기억나요. 그러더니 이 녀석들, 자기들 결혼식인데 결혼 축가로 어버이 은혜를 부르더군요. 둘이서 직접. 예식장은 온통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저희뿐 아니라 식을 지켜보던 하객들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눈물을 흘렸죠. 아마 이렇게 감동적인 결혼식은 손에 꼽지 않을까 싶어요. 결혼식이 모두 끝나고 너무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은 신혼여행을 국내로 가야 했어요. 자기들은 국내 여행도 많이 못 가봐서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하더군요. 저희한테 피해주기 싫다고 아기까지 데리고 간다길래 아이 없이 갈 마지막 여행일지도 모르는데 안 된다고 말렸죠. 그래서 아기는 저희가 봐주기로 하고 신혼여행을 가기로 했답니다. 부산에서 여행하고 내일은 제주도로 간다는데 비행기는 처음이라며 잔뜩 신이 났더라고요. 틈틈이 보내는 사진마다 어쩜 그리 예쁜지, 이제는 진짜 제 딸과 아들이라고 생각해서인지 이전보다 더 예쁘고 애틋하고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온종일 아기 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며 텔레비전보다 더 재밌다고, 이 녀석들 때문이라도 오래 살아야겠다며 건강식이랑 영양제도 챙겨 드시네요. 처음 아이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했을 때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저 눈앞의 상황이 안타까워서 알량한 몇 푼을 내민 것뿐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저희를 지금의 가족으로 만들었어요. 저는 그 아이에게 주었던 돈 몇 푼보다 더 크고 가치 있는 것들을 얻었죠. 그때 이 아이가 우리 매장에 일하러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다고 저와 아내의 삶이 불행하진 않았겠지만 이 정도의 행복을 누릴 순 없었겠죠. 도전해보세요. 경력 없는 아이가 매출 1위 매장의 점장이 됐듯이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손 내밀어 보세요. 지금 내가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지도 모르는 거니까요. 지금 많은 일로 고민하고 있다면,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것을 망설이고 있다면 저는 고민만 하지 말고 실행해보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저도 저의 아내와 어머니도 또 3명의 아이들의 인생도 완전히 바꿔주었으니까요.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저는 저희 손주를 보러 가봐야겠네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였지만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분이 행복한 미래에 매일 더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